많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아시아 비즈니스가 어떻게 하나 하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또 우리 권총장님이 정말 발빠르게 이런 또 센터를 이렇게 유치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그 어떤 곳에도 시도하지 않는 온오프라인 병행 포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게 아주 젊으신 분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까지 이 세대를 아우르는 이런 모임 상당히 좋고요. 또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임 늘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급하게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킹덤 비즈니스 경영 전략이라고 이렇게 제목은 정했지만 솔직히 저 경영에 대해서 다를 몰라요. 저는 경영학 중에서도 전공이 마케팅이고요. 주로 그쪽 연구하고 뭐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이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학교 외에도 지금 여러분들 팜플렛 혹시 나눠줬는데요. 기독경영연구원이라고 지금 설립된 지는 한 25년 가까이 다 돼 갑니다. 설립돼 있는데 그 기독교 실업인들하고 우리 경영학 교수들이 모여서 만든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뭐 하느냐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연구원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경영할, 우리 경영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는 수없이 책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경영학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킹덤 비즈니스를 세우고 일터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해 와서 그 연구의 결과물로 책들이 계속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 경영 자스트 ABC라든지 뭐 굿 비즈니스 플러스라든지 이런 책들을 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은 특별히 물론 뭐 CBMC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크리스찬 CEO 아카데미 이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독 경영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벌써 수료한 사람들이 한 800명 됩니다. 우리가 한 25년 됐으니까요. 그 매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챔바라 해가지고 크리스찬 EMBA라 해가지고 이건 한지 4년밖에 안 됐는데요. 크리스찬 스타트업 스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오갈 데가 없고 뭐 고아들처럼 돼 있어서 그 해가지고 했는데 3기까지 했는데요. 벌써 스타트업이 한 13개 정도 나왔어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은 그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문을 주로 하는데 어떤 자문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도 경영에 문제가 있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 교회도 그 경영의 문제. 보면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목회자 경영 아카데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비영리 단체들, 저희들 굵직굵직한 선교 단체들을 경영 컨설팅을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출판사들, IVF를 비롯해서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 있잖아요. 사실 우리 그 기독교 선교 단체나 출판사가 경영이 좀 방만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의 경영의 문제를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우리 기독교경영연구원이 자문을 해요. 우리 심지어 최근에 자문한 데는 기독교 윤리 실천협회라고 아세요? 기윤실도 저희들이 자문했어요.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단히 제가 거기 지난 4년 동안 원장을 했어요. 하다가 또 너무 오래 독재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리더십을 물려줬습니다. 물려주고 지금 있고요. 자,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킹덤 비즈니스 전략인데요. 다음 다음. 자, 너무 넘겼어요. 예. 자,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어떻게 보면 킹덤 비즈니스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비즈니스를 하실 때 마음에 품어야 될, 제가 또 연구를 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건데요. 사실 뭐 성경 말씀 이렇지만 우리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알기 힘들죠. 특히 코로나가 겹치면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주실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일단 코로나는 왔습니다. 코로나는 왔는데 다음. 지금 코로나가 딱 오니까 일단
기업의 경영 악화 및 폐업률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완전히 지금 뭐 쉽다는 기업체는 거의 못 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문 닫은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문 많이 닫았습니다. 예, 그 이제 지금 대충 보면은 또 코로나 이게 정말 고약한 바이러스죠. 그냥 걸리게 해서 괴로운데 또 치명률까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높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 넘어가네요. 공장 근로자가 일단 우리 일을 초창기에 락다운 시키면은 근로자 타기 우리 뭐 아시아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고 또 생산 또 뭐 바이러스가 돌고 이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생산하는 것도 다 두려우니까 그죠? 감소하면서 기업의 생산량 자체가 감소하고 특히 뭐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그죠? 원자재 같은 게 안 들어오니까 그렇고 또 봉쇄와 격리 때문에 너무너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해가지고 소득 손실, 전염의 두려움 때문에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투자가 감소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경영은 크게 악화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제 교류가 감소하고 또 한편으로 사람들 집에 있는 집콕이 되면서 비대면 언택트, 그죠? 비대면 언택트가 되고 온라인이 뜨고 또 뭐 사람들이 이제 놀 때 밀폐된 공간 가지 말라니까 또 자연으로 많이 찾아가 가지고요. 의외로 상반기 때 아웃도어 있죠. 아웃도어 오류는 많이 팔렸대요, 또. 하여튼 옷이 많이 안 팔릴 줄 알았는데 다른 옷은 안 팔리는데 신사복. 아웃도어 그 등산 가고 이런 옷들은 또 많이 팔려가지고 회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집콕 때문에 있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폭발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게 여러분 밀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간편식. 그러니까 재료랑 다 들어있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해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편식 시장이 안 그래도 커지고 있었는데 왜냐면은 우리 그 싱글족들, 그죠? 솔로 그 싱글 가구가 많아져가지고 그런 밀키트가 히트를 쳤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집에서 그냥 맨날 시켜 먹는 것도 질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집에서 다 준비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요즘 뭐 외식하는 밀키트가 한 10,000원 정도 해요. 9,000원 얼마, 뭐 피코크나 이런 데 보면 10,000원 정도 하는데 그것 하면은 4인 가족이 정말 맛있는 그거는 따로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담아가지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들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쿠팡 뭐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대학도 지난 1학기 때 전부 다 온라인 강의를 했어요. 학생들이 실컷 집에서 놀 때는 좋아하더니 지금 학기 마치고 나서 등록금 내놓으라고 좀 난리예요. 국립대학은 이제 전체 등록금이 한 10%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돼요. 돌려주기로 결정 다 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립대학은 10% 돌려주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원가 계산해 보니까 왜냐면 수업을 안 했다고 나갈 돈이 안 나간 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최대한 돌려줘봤자 한 10만 원 정도는 돌려줄 수 있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학생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돌려줄 돈은 없어요. 돌려준다면 어떻게 반환하냐면 2학기 등록금에서 10%를 깎아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대학도 난리예요. 제 생각에 대학이 지금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수험생이 7만 명이 줄어들어요. 그럼 7만 명이면 대략 입학 정원으로 대학이 40개예요. 40개가 정원을 다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것이 제가 아예 보면서 넘길까요? 네. 이거를 요거로.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지난 상반기 때 교수님 그러면 이게 도대체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이 바로 V자형, U자형, W자형, L자형.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경기가 코로나 외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뭐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있었고 뭐 IMF도 있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에 충격을 주는 그런 게 있었을 때 경기가 회복되는 패턴이 대략 이 4가지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V형은 뭐냐면은
확 타격받아가 전부 다 완전 절벽으로 다 꼬라박았죠. 그러고 그 다음에 바로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계속 꼬라박은 다음에 이 반짝하고 회복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U장애인데요. 서서히 이제 깔아앉다가 서서히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서서히 계속 지금도 계속 깔아앉고 있다가 나중에 서서히 올라갈 거란 U자 쉐입이라는 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이게 제일 안 좋은 건데 깔아앉고 나서 계속 될 거라 이거예요. 이 저성장 기조가. 앞으로 좋은 시절은 끝났다는 가장 비관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온 코로나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코로나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단지 이제 심해질 때면 락다운 했다가 또 조금 풀어지면 좀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심해지면 내려갔다가 이런 W자를 보일 거라는 거죠. 지금 약간 확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되려는데 2차 파동은 또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반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뭐 핵심은 백신의 개발 외에는 이제 코로나를 회복할 길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이미 뭐 모더나사 이런 데서 백신이 지금 뭐 거의 3상까지 돼서 곧 개발할 것하고 뭐 트럼프가 지금 뭐 백신만 4조 원어치인가 뭐 먼저 선도 인매해놨고 지금 다른 나라는 안 판다 그러고 난리인데 백신에 대해서는 제가 생물학자가 아니고 면역학자가 아니라서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조금 재수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제 아버지가 미생물학자였습니다. 교수셨습니다. 제 바로 밑에 제 밑에 막내 동생이 면역학자예요. 면역학으로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 받았어요. 제 둘째가 생명과학 전공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완전히 생명과학자 집안인데 한참 이거 떠돌 때 다 자기 전공이니까 가족 카톡방에서 난리를 쳤거든요. 우리 가족의 결론, 백신 굉장히 힘들 거라네요. 왜냐하면은 만들어질 거래요. 만들어지는데 코로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감기예요. 감기는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어요, 사실. 우리 독감 백신 있잖아요. 한 번 맞으면 끝인가요? 매년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극단적으로 아무리 좋은 백신이 나와도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매년 맞아야 될지 몰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계속 변형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벌써 변형이 지금 몇 개 가지나 뭐 수백만 가지, 수백 가지로 됐다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한 3가지, 4가지가 있어가지고 사실 한국형, 뭐 유럽형, 미국형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한국형을 맞지만 미국도 갈 때는 미국형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떤 비관적인 분들은 하울링이 있네요. 어떤 비관적인 분들은 1년에 2번씩 맞아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지역을 달리 가면은 또 맞아야 되니까 경우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죠. 예방주사 맞다고 세월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뭐 백신 개발했다고 되게 떠들지만 이게 지금 생명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온 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우리 비즈니스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 산업이 제일 처음에 온 거는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생긴 거죠. 다 공장이 셧다운되고 하니까 우리 같은 데는 중국에서 원재료를 받아야 되니 못 받으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지금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 혼란 오고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작잖아요. 우리는 수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글로벌이 팬데믹이 생겨버리니까 이 한국형 성장 모델이 수출주도 이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굉장히 성장하는 산업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유통, 디지털 콘텐츠, 원격 진료 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에듀테크, 화상회의 분야 이런 우리 뭐 줌 지금 사온 줌도 뭐 주가 어마어마하게 기업가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디지털 뉴딜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 심지어 학교도 이번 2학기에도 전부 다 온오프로 병행할 수 있는 모든 지금 장치, 장비를 다 사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은 이제는
옛날로는 못 돌아간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대학도 이제 온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해야 된다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비를 구입을 하고 있어요. 장비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업 활동은 이제 이런 쪽, 약간 디지털화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우리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창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해야 됩니다. 판매 방식도 뭔가 디지털. 옛날에 농산물 그냥 팔았잖아요. 그냥 오프라인으로 팔았.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디지털을 입히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는 걸 입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시대가 지금 벌써 온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코로나19에서 이제 완전히 타격을 받는 산업들이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1, 2차, 3차로 한번 나누면은요. 1차는 직격탄을 맞은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관광 쪽입니다. 마이스산, 우리 전시하는 사업, 항공, 관광, 호텔, 무역, 석유. 지금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석유가 지금 그 휘발유를 안 쓰게 되잖아요. 자동차, 골목 상권 이런 게 힘들었고, 2차는 이제 공급망 위기가 오면서 섬유, 자본재, 시멘트, 플라스틱, 고무, 전자제품 이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타격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보는데 금융위기가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실물을 때렸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더해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올 겁니다.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보여요. 지금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벗어나려고 달러 지금 계속 찍고 있잖아요. 달러 계속 찍고 있으니까 금값이 계속 올라요. 왜냐하면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달러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어느 날 마구 지금 트럼프가 지금 엄청나게 찍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확 못한다.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금값 급등하고 관련이 있어요. 금과 달러는 상반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금융위기가 왔다 이러면 이거는 종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뭐 금융산업 전체 다 흔들리게 되고요. 자기 자본이 취약한 기업, 특히 빚지고 있던 기업은 이제 뭐 계속 빚독촉이 올 거기 때문에 힘들고, 뭐 중고가 생활용품 기업부터 시작해서 AI가 특히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은 다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인 거는 이제 금융위기가 같이 안 와야 되는데, 지금 아니 교수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 지금 주가가 지금 상종가를 치고 난리인데 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실물이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왜 주가는 지금 최종 상종가를 때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부동산은 왜 이렇게 날린 거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다 거품이거든요. 왜냐면 항상 그렇잖아요. 경제는 실물이 밑바탕 안 되는 뭐 서비스 산업이 금융 다 이거는 거품이거든요. 언제 꺼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만약에 오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게 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정책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요. 산업에도 지금 일단 혼란이 와 있고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지금 이 시점 너무나 미래 불투명해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이 업을 접지 않는 한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생존입니다. 생존을 해야 됩니다. 살아남아 있어서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뭐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수익을 많이 남기고 이거보다는 기업이 어쨌든 근근히 버텨야 되잖아요. 그럼 근근히 버티려면 어떻게 제일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코스트 이노베이션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더 이상 수입을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살아가려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더 맛있는 걸 못 먹어요. 내가 맛있는 걸 못 먹고 몸에 좋은 걸 못 먹어요. 그러면 일단 내 몸을 슬림하게 살을 빼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뭘 많이 먹게 못 만들게.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가장 얘기만 하는 것이 이 비용 절감을 그냥 단순한 비용 절감이라 안 하고요. 코스트 리덕션 안 하고 혁신을 동시에 한다 가지고 이것을 코스트 다운 플러스 이노베이션에서 코스트 베이션이라고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이걸 지금 해야 될 시기예요. 이게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제일 큰 건데요. 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다운을 하는 겁니다. 값비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의 속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TV에 이상한 기능 이런 게 많으면은 이 TV를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이게 카메라 하나 더 달므로써 비용이 올라가면 카메라 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또 몇몇 값비싼 고객, 저 고객들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많다. 그 고객 일단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값비싼 판매,
그러니까 판매 제품이 아니라 어떤 판매 과정에서 거래처를 개척할 때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 그 거래처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표준화되어 있는 제품, 고객의 수요가 다양한데 결과물은 너무나 표준화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또 나중에 맞춤식을 해줘야 되는 것들. 지나치게 표준화된 판매 방식도 마찬가지고 비용 불균형, 과도한 배려, 너무 우리가 배려를 많이 한다고 비용을 많이 쓰거나 있지 않았을까. 비용 대비 매출 비율이 적당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일단 코스트 다운 시켜서 가능하면 자 제일 제가 그 중소 골목 상권에 있는 식당 주인들하고 우리 그 자영업자들 있죠. 자영업자들한테 그 강의를 해달래서 가서 했는데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구를 아무리 하고 책 보고 다 해도 결론 딱 하나예요. 지금 살아남으려면 싸게 팔아야 된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럼 교수님 원가 이하로 팔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손해보고 팔아라는 겁니까? 뭐 재고 소진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원가 이하로 팔 수는 없지 않나. 원가 이하로 팔면 우리 손해나니까.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그 원가를 더 낮추라 이거예요. 원가 드는 비용 자체를 낮추면 그건 원가 이하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방법은 일단은 좀 가격을, 왜냐면 소비자들이 지갑문을 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싸게 파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동시에 이제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코로나 시대의 기업의 생존의 제일 첫 번째는 이거예요. 코스트를 다운시켜야 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다 쳐내라. 앞으로 잘 될 때 더 투자하기로 하고 일단은 생존. 이게 첫 번째 그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방금 그거는 그래도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 좀 줄이자는 건데 지금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위 요즘 뉴노멀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지금 이게 에브노멀,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노멀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멀, 이게 평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과 불확실성이 가득 찬 이게 정상인 것을 우리는 뉴노멀이라고 그래요. 뭐 굉장히 말이 어불성설이죠. 그러면 이런 소위 말하는 넥스트 뉴노멀 시대는 계속 될 건데 이런 시대에는 기업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나왔고 모두 지금 경영학자들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리질리언스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리질리언스. 이 리질리언스라는 말은 영어로 이게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회복 탄력성 이런 일종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효율성 위주로 경영을 해왔어요. 효율이 높은 거. 더 앞이에요. 예? 공유가 안 됐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효율성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효율성 위주로 할 때는 폭탄을 안 맞았을 때예요. 타격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평상시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지만 지금은 직격탄을 맞았어요. 타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효율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빨리 복원을 해.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지금 뭐 해가 어디 교통사고 나 다쳐가 병이 걸렸어요. 근데 야, 너 효율적으로 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데 잘 보세요. 사람마다 그 회복되는 속도가 달라요. 그걸 회복 탄력성이 빠른 조직은 자, 지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항상 불확실성과 위기가 있는 뉴노멀이에요. 누구든지 한 방 맞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서든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 맞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맞더라도 빨리 회복이 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바이러스를 없앨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면역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가지고 면역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바로 이 조직의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차 팬데믹 거기 올 거라고 100%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역대급 모든 전염병이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방역 모범 국가라고 칭찬하지만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금 제일 위험한 국가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항체 형성률이 0.1%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5만 명 정도만 이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항체가 형성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우리 워낙 통제를 하고 잘 관리를 해 놓으니까 걸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0.1%거든요. 지금 미국이 한 12% 정도 항체 가졌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막 집단 감염대라고 내놨던 그 스웨덴이 18% 정도 돼 있고, 지금 현재 항체 형성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굉장히 특이한 국가가 있어요. 인도 뭄바이의 빈민가 58%. 너무 놀랍죠? 인도 뭄바이 혹시 가봤어요? 뭄바이 그 빈민촌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한 방 걸리면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항체 형성률이 지금 거의 60% 육박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또? 죽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엘러지 걸리는, 우리 애들 요즘 아토피 이런 거 많이 걸리죠. 이게 면역 체계 이상 반응이거든요. 요즘 어린애들이 왜 아토피 잘 걸려요? 왜 알레르기 질환이 많아요? 너무 깨끗하게 키웠잖아요. 너무 깨끗하게 키워가지고 애들이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뭄바이는 너무 지저분하고 다 흙 묻고 하니까 면역력이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과학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어요. 뭄바이 빈민촌. 지금 항체 형성이 58%니까 이제 거의 면역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가 퍼질 수도 없어요, 거기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하나님을 정말 모르겠어요. 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더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최근에 제가 상반기에 욥기를 읽었는데, 욥기에 보니까 뭐 욥기의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막 토론 벌이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욥이 나중에 막 항변하니까 하나님이 뭐 너가 뭐 날아가는 새에 뭐를 보았냐 막 야단치잖아요. 여러분, 욥기 마지막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내 두 눈으로 봅니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코로나를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갑자기 공기도 좋아지고요. 이게 우리 인류가 만든 문명이 진짜 하나님 뭐의 뜻과 과연 배치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면역력,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것, 다시 충격을 딛고 정상화하는 힘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자, 이제 멘탈이 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언제나 멘붕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래 또 하지 뭐. 이러지만 멘탈이 약한 사람은 죽겠다 그러고 막 술 마시고 막 나 죽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상화하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언론 시대래요. 논 시대가 아니고 언론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발생 가능성 추정도 힘들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지 그 형체를 상상하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을 태풍 어마어마한 그게 오지만 우리가 가을 태풍을 알고 있잖아요. 아, 가을 되면 태풍이 오는구나 알고는 있어요. 대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갑자기 규모 9.0의 강진이 왔다.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감히 어떻게 어떤 일이 날지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일이잖아요. 그리고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언제 생길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인 거예요. 사실 미국의 2008년에 서프라임 그 모기지 사태도 있잖아요. 그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딱 오자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전 세계가 완전히 공황으로 빠져들었잖아요. 그래 이런 게 이제 언론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몇 가지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외성. 이게 뭐냐면은 여분의 자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분의 자원의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는 자동차 사가지고 10년 동안 쓰는 동안에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무거운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를 늘 싣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쓰지만. 근데 그거 왜 그래요? 언제 그 자동차를 몰면서 한번 대참사가 올지 모르잖아요. 자동차가 그 산골짜기를 가는데 갑자기 터져가지고 자동차가 못 움직이게 됐는데 언젠가는 한 번 쓸지 모르잖아요. 그런 가외성.
가외성의 여분의 자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뉴노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멍가게에서도 얘기했어요. 항상 이런 위기가 올 때 생존할 수 있는 뭔가를 항상 보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치 생활비. 자, 여러분 가게를 하시는데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를 대비해서 한 달치 생활비는 절대 쓰지 말고 은행에 넣어놔라. 이런 게 가요. 죽을 때까지 안 쓸 수도 있지만 그 100만 원은 키핑해놔라. 이런 거죠, 일종의. 근데 이거 자체는 비즈니스의 입장에 봐서는 이거는 무수익 자산이잖아요. 이 무수익 자산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이런 뉴노멀의 시대에서는 이런 가외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분의 자원을 준비하는 것이 회복. 100만 원이 있으면, 그죠? 우리 구멍가게 있으면은 그걸 당장 이제 다 휘청거리고 문 닫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생활비를 쓰면서 견딜 수가 있죠. 한 달 동안 또 다른 전략을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기업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스템을 모듈화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 조직은 딱 통합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제일 잘한다 그랬어요. 효율성의 시대에는. 그런데 이런 고도로 통합된 이런 효율적인 조직은 충격을 받으면 잘못하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우리 모듈이 뭐냐면은 우리 컴퓨터 부품도 보면은 하나하나 끼우는 게 아니고 모듈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딱 조립을 할 때도 뭐 하는 것처럼 조직을 약간 느슨한 결합으로 모듈화 시키고 그렇게 되면 모듈화 시키면 당연히 권력 구조가 약간 분산된 또는 다극화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또 이쪽이 살아있어 가지고 재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옛날 시대에는 뭐야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돼야 되지 하는데 이제 뉴노멀의 시대에는 약간 모듈화된 느슨한 형태의 조직 형태를 가져가야 되고 쉽게 말하면 사장만 직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부사장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직인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사장이 직인 가지고 튀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거 염려해서 모든 것을 1인한테 집중되어 있는 건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산화된 모듈 시스템을 가지고 해요. 세 번째, 필수적 다양성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연계도 있잖아요. 종류가 하나, 지금 우리 바나나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바나나가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우리가 키우는 바나나가 제일 생산성 좋은 바나나 한 종만 있대요,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그래서 잘못해가 이 바나나 하나에 뭐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균이 침투해가지고 하면은 바나나 멸종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종은 다양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절대 단일종, 즉 내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 좋은 조직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양한, 뭐 쉽게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 기업은 100% 기독교인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 그 회사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난 크리스찬도 있어야 돼요. 그게 또 우리가 일터 사역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난 기독교인들하고 어울려서 일을 하고 또 그들이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래. 그러니까 다양한 유연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조직원을 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턱효과 예측은 뭐냐면은 항상 인계점을 우리 인계점이라는 게 물이 100도씨에 되면 끓는 거잖아요. 그 인계점을 넘었을 때 결과를 이제 예측해야 됩니다. 아, 그럼 극단적인 거 왜 예측해요? 옛날에는 안 그래도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결과를 예측해가고 경영 계획에 반영하는데 흔히 뭐 시나리오 플래닝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사회적 결속입니다. 위기의 시기에는 내 조직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타자와 타 조직과 얼마나 끈끈한 연대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CSR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CSV 공유가치 창출이 왜 강조되느냐 하면은 기업이 평소 때 선량한 기업 시민으로서 참 저 기업은 착한 기업이야 윤리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러면 위기가 와도 다른 사람들이 연대해주고 지지해주고 뭐야 그 기업 힘들어 우리가 더 사줘야지 이런 게 생기는데 우리가 그런 사회적 결속 사회적 자본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맨날 돈 하던 기업이다 위기에 다 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선량한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돼.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 기업은 그래 하지 않더라도 이웃을 섬기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뭐 기독교 기업이 너무 돈 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이거죠. 혁신과 실험. 요즘 경영학의 대세 중에 하나가 에자일 경영이에요. 에자일이 뭐냐면은 이제 민첩한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에. 이게 뭐냐면은 해보고 실패하면 또 빨리 조정해서 또 해보고 이렇게 계속 조정하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주로 하는 이런 식의 에자일 경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SIPOC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좀 넘어가고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킹덤 비즈니스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가? 제가 몇 가지 정리했는데요. 이 정리는 딴 데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책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하면